이제 곧 국가시험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국가시험 보기 전에 시험 날짜 전에 일단 해설을 다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1년도 72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전에 한번 풀어보고 왔고요. 이제 해설할 요소들 좀 알아가지고 좀 생각하다가 왔는데요. 한번 같이 해봐요. 1번 67세 남자가 혈압 조절을 위해 약을 이미 복용했으나 일정 기간 복용 이후에 혈압이 낮아지질 않아서 약을 추가한대요. 약을 추가할 때는 항상 이제 뭐 약물 상호작용이나 아니면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약을 선택하는 것 등등, 아니면 동반 질환에 의한 선택,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겠죠. 다만 문제는 핵심 클루가 한 가지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그 클루는 하나뿐이에요. 이 문제는 이제 단순 병력을 보면 단순 고혈압이고 뭐 이상 지질 혈증이 동반되긴 했지만 단순 고혈압에다가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 ARB 로셀탄의 이제 부종이 한번 발생했어서 이런 경우에는 ARB나 ACE 인히비터 같은 라스 억제제는 다시 투여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혈관 부종과 같은 경우에는 목이나 이제 혀가 부어서 숨을 못 쉬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위험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ARB나 ACE 인히비터는 가급적 거의 금기시되고, 환자가 투여하고 있는 약물 보면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암로디핀 CCB 복용하고 있고 베타블로커를 같이 복용하고 있네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복용하고 있음에도 조절되지 않으므로 이제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고혈압제 중에 라스 억제제, 그다음에 CCB, 하나 또 남은 게 뭐죠? 네, 티아지드계 항고혈압제를 이제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HCTG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약은 사실 답의 가능성이 없죠. 딜티아젠, 이제 논 DHP는 뭐 협심증이나 여러 가지 심박수를 조절하기 위한 심장에 작용하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이제 항고혈압제라기보다는 치료의 일환, 증상 개선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1차적인 약을 다 써봐도 혈압이 낮아지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뭐 히드랄라진이나 뭐 독사조신 등등 알파블로커, 뭐 프로세마이드도 뭐 질환에 따라서는 적절한 이뇨, 몸의 붓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혈압 조절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 고혈압이니까 거기에 맞는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베살타는 ARB죠. 아까 혈관 부종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드렸고요. 2번 신부전, 만성 신부전으로 치료받고 있고 상태는 안정적이다. 증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2번 가능성을 줄인다. 제가 매번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제 어떤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를 하는데 그 약물이 어떤 임상적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특히 이 과목은 약물학이 아닌 약물 치료학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고요. 그런 치료 효과로는 입원 가능성, 하스피털라이제이션을 줄인다, 이런 게 있고, 사망률, 사망을 감소시킨다, 아니면 동반질환 악화, 질환의 악화를 억제할 수 있다, 아니면 평상시 증상을 많이 호전시켜서 삶의 질을 높인다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환자는 입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할 약물을 물어보고 있고요. 신부전 치료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거의 투여하는 ACE 인히비터 ARB, 라스 억제제와 베타블로커, 그리고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투여하지만 거의 이제 가이드라인에 핵심적으로 포함된 스피로노락톤, 이 세 가지는 가이드라인이 지시하는 신부전에서 반드시 투여해야 될 약물들 중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환자가 베타블로커를 거의 맥시멈 도즈로 복용하고 있는데요. 카르베딜로는 일반적으로 25ml 하루 2번 정도가 이제
상용량에서 최대 용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타 블로커를 맥시멈으로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신부전 자심실 박출류 감소 신부전에서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동율동 환자인 사이너스 리듬을 확보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박수가 높아요. 이 신부전에서 심박수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하면은 이제 심장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이제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심박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게 베타 블로커죠. 근데 맥시멈 도즈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박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목표로 하는 한 50에서 60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훨씬 높은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박수를 더 낮추기 추가적인 감소를 위해서 이제 여기 답지나 이바브라딘, 프로코라라는 약인데 이걸 사용해서 추가적인 심박수 감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걸 투여함으로써 이제 임상적으로 얻는 효과는 입원의 감소. 이제 복합 엔드포인트로는 이제 CV 데스랑 이제 입원이 동시에 감소한다. 하지만 단독으로 CV 데스를 감소시키진 못해요. 이거는 이제 통계를 공부하셔야 할 수 있는 점이고, 어쨌든 심박수 조절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약으로 이바브라딘이 있다. 그 점을 좀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신부전에서 심박수 조절의 중요성 이해하시고, 베타 블로커가 그래서 필수 투여가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번에 보면 베라파밀이 있죠. 베라파밀도 이제 넌 DHP CCB로 신부전에서 심박수 조절에 사용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이제 신부전을 악화시키고 심장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이제 부작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박동수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신부전, 자심실 박출류 감소 신부전에서는 넌 DHP CCB, 베라파밀뿐만 아니고 딜티아젬도 금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3번 안정형 협심증이고 흉통이 자주 발생한대요. 증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을 자주 투여하고 있고, 흉통을 조절하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투여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설명한 거랑 좀 다르죠. 여기서 신부전에서는 입원 가능성, 어떤 임상적인 치료 효과를 노려서 투여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을 선택하라는 거고, 협심증에서 증상 완화를 위해서 투여하는 약물 세 가지는 베타 블로커, CCB, 나이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보면은 이제 베타 블로커인 메토프롤롤을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하고 있음에도 이제 흉통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CCB인 암로디핀이나 펠로디핀을 투여하면 추가적인 흉통 감소를 노릴 수 있어요. CCB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 나오는 혈관을 이완시키죠. 그래서 심장의 애프터 로드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른 선택지들은 뭐 중복되거나 아니면 지금 심박수가 50에서 60으로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딜티아젠과 같은 넌 DHP CCB를 투여하게 되면 심박수가 너무 낮아지겠죠. 이런 게 투여하지 못하고요. 어디까지나 심박수를 적정 수준에 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이니까 아닙니다. 클로피도그렐은 뭐 지금 아스피린 투여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아스피린의 금기가 되는 환자에서 아스피린 대신에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하곤 하죠. 4번 심한 흉통 ST 분절 상승 스테미인데 2시간 내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CI를 해야 됐는데, 예상하기로 이제 2시간 이내에 PCI 시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서 이제 피브리놀 아이시스 재관료 치료를 해야 됩니다. TPA를 투여하는 거죠. 이때 환자에게 아스피린과 함께 투여해야 되는 항혈소판지는 뭐 PCI를 하건 피브리놀 아이시스를 하건 어떤 어프로치를 하건 간에 이런 관상동맥 질환에 급성 관상동맥 질환에 어큐트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아스피린과 이 P2Y12 이니비터를 병용 투여하게 돼 있죠. 이 P2Y12 이니비터에는 대표적으로 클로피도그렐 모든 상황에서 투여할 수 있고요. 티카렐러 프라스그렐이 추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나온 프라스그렐과 클로피도그렐이 있는데, 자
자, 여기서 뭐 아래 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제 ACS에서 특히 뭐 스템이나 BST 분들 상승 ACS에서 이제 클로피도 그래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티카그렐과 이제 플러스 그렐은 상황에 따라서 투여 가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클로피도 그렐은 다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뭐 BST 분절 상승 ACS인데 이제 의사가 치료를 이제 인베이시브하게 바로 그냥 PCI를 하기로 침습적으로 치수를 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티카그렐과 플러스 그렐을 다 투여할 수 있지만 닥트로서 이스케미아 가이드는 이제 환자 상태를 보면서 이제 이스케미아 얼마 진행되고 상태를 보고 인베이시브로 넘어갈지 아니면 그냥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전을 시킬지를 보는 게 이제 이스케미아 가이드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그렐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하고요. 방금과 같은 문제에서는 피브릴롤라이시스였죠. 혈전 용해수를 할 건데 이 경우에는 클로피도그렐만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과 5번 중에 이제 당연히 2번과 5번 답트 치료인 건 이해했을 텐데 뭘 골라야 할지 헷갈렸을 사람들은 이 답트가 허용되는 범위를 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다 암기해둬야 다른 상황 케이스에 대해서 4가지 케이스가 있죠. 다 출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기해두시고 5번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BST 분절 상승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고 이 사람은 이제 이스케미아 가이디드 스트래터지를 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환자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답트는 해야 되고 이중 혈소판 치료제 투여를 얘기하는 거고 아스피린은 기존에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P2Y12 이니비터 또 답트를 위해서 투여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케미아 가이디드에서는 클로피도그렐과 티카그렐러 2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답은 티카그렐러예요. 이제 오메프라졸과 클로피도그렐의 상호작용은 여러분 약물치료학이나 약물학 학교에서 배웠을 때 많이 언급되는 사항이라 시토크롬 P452 2C19의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오메프라졸이 프로드럭인 클로피도그렐이 활성화되는 걸 억제하죠. 그래서 오메프라졸과 클로피도그렐은 병용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PPI를 바꾸지 않을 거면 티카그렐러가 유일한 선택지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사실 클로피도그렐과 오메프라졸의 상호작용이 금기시 될 정도로 강력하진 않은데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니까 일단 그렇게 암기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출제될 수 있는 걸로 이해하시는 거는 2C19의 폴리몰피즘이에요. 이제 여러분 배웠죠? 울트라 메타볼라이저 대사를 너무 빨리 해서 활성이 강해서 빨리 하는 사람 푸어 메타볼라이저 대사를 효소 활성이 떨어져서 대사를 잘 못해요.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클로피도그렐이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혈소판 효과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에서는 클로피도그렐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 뭐 나올 수 있는 선택지로서 이거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병력이나 환자 이제 상태를 설명해 놓을 때 이제 2C19의 푸어 메타볼라이저라고 써 있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면서 이제 그 중에 클로피도그렐을 배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은 심방세동 문제고 심방세동 하면 이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이제 이런 샤즈 바스크 진단 기준에 따라 점수에 따라서 이제 항혈소판 치료를 항응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노악이나 와파린 투여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노악을 쓰게 되는데 단순히 투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환자들의 출혈 위험도 고려해서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출혈 위험을 평가하는 긴 진단 기준이 헤스 블리드입니다. 헤스 블리드를 암기하고 있냐 그거 묻는 거고요. 이 중에 이제 첫 글자인 H가 이제 혈압이 높은 사람이냐를 묻고 있고요.
그래서 수축 결합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7번은 이제 건강하던 남자가 비시민성 허혈성 뇌졸중으로 혈전 용해치료를 받았다.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 투여항 혈전요법으로 추천되는 것은 했는데요. 일단 급성기 뇌졸중이 왔을 때는 이제 시민성이냐 비시민성이냐에 따라서 치료도 다를 것이고 치료 이후의 장기 투여 약도 달라집니다. 시민성은 대표적으로 6번에 나왔던 심방세동 같은 이제 심장액 내에서 생기는 혈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항응고제인 와파린이나 노악, 도악을 쓰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비시민성 뇌졸중 같은 경우는 심장 질환에 의한 이제 뇌졸중이 아니고 혈관에 동맥경화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장을 제외한 어떤 이유로서 생기는 뇌졸중을 얘기하고 이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를 투여합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진단이 막 되었을 때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병용하는데 이때 일과성 허혈 발작의 경우에는 21일 제대로 된 뇌졸중이 진단된 경우에는 적어도 3달 이상을 이제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답트를 시행하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아스피린을 단독으로 투여하든지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과 다이피리다몰 복합제를 단독 투여하게 됩니다. 셋 중에 하나를. 이 경우에는 답이 될 수 있는 아스피린밖에 없네요. 8번 평소에 건강하던 31세 남자가 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진단받았고 이상 소견 없다.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해야 되는데 일단 이상지질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진단 받았으면 먼저 봐야 될 게 LDL이겠죠. LDL 수치와 이제 동반 질환이 있는지 이전에 ASCVD나 당뇨 이런 것들이 진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LDL이 190을 넘으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높게 되면 반드시 고강도 스타틴을 반드시 개시해야 되고 고강도 스타틴 요법으로 2가지밖에 없는데 로스바스타틴의 20ml 이상 아토로바스타틴 40ml 이상이 이제 고강도 스타틴 요법입니다. 이거 해마다 내요. 해마다 내는 문제를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5번. 그 9번은 이제 이전에 심근경색 알았기 때문에 ASCVD가 이제 진단됐었던 환자고 이런 환자도 역시 고강도 스타틴 요법을 해야 하고요. 실제로 아토로바스타틴 80ml 최대 도즈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절이 안 됐는지 이제 에제티밀까지 추가를 했었고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LDL이 150이나 돼요. 이 환자들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PCSK9 이니비터 신약을 투여해서 이제 추가적인 LDL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PCSK9 이니비터에는 에볼로쿠맙과 알리로쿠맙 2가지가 있어요. 프랄론트와 레파타라는 약인데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10번 76세 여자가 왼쪽 종아리 신부 정맥 혈전 DVT가 발생해서 입원했다. 항혈전 요법을 하는데 노악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 환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용량을 선택하고 문제가 조금 중의적으로 했는데 환자의 연령을 고려해서 용량을 선택하는 약물 그런 성분이면서 하루에 반드시 2번 투여하는 방광기가 짧은 약을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약을 골라라 했고요. 일단 하루 2번 투여하는 노악은 이제 엘리키스, 아픽사반, 파라닥사, 다비가트란 2가지밖에 없어요. 아픽사반과 다비가트란 2가지고 이제 투여 시에 용량 결정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이 이제 아픽사반, 엘리키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랑 체중, 그다음에 신기능까지 고려해서 복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요. 다비가트란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아마 75세인가 80세 이상이 되면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만 고려해서 용량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프라닥사가 정답인데 좀 중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픽사반도 연령을 고려해서 용량을 선택하잖아요.
물론 그것만 고려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좀 더 이제 출제자 의도에 맞는 건 5번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11번 65세 여자가 이제 재발한 이제 VT 정맥 혈전색전이 발생했고 와파린으로 치료하고 있고요. 지난 6개월 동안 INR이 적정 범위 2에서 3, 2.1에서 2.7 범위를 잘 유지했는데 최근에 어떤 약물 복용이나 음식 복용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INR이 갑자기 뛰었네요. 출혈 경향이 확 높아졌죠. 최근 5일간 플로로키놀론, 시프로플록사시를 복용했대요. 이런 약물 복용이 INR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비교적 요새는 노악, 도악을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중단할 예정이다. INR 변화에 따른 조치를 물어보고 있고 와파린 복용자는 이제 INR 수치가 이렇게 크게 뛸 때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4.5 미만인 경우에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이제 뭐 한 번 정도 이제 도즈를 한번 빼먹고 이제 다시 측정하는 방법 시간을 둬야겠죠. 통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둬야 될 것 같고 4.5를 넘는데 뭐 10, 좀 심각한 10 미만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출혈이 현재 이제 액티브한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출혈 없으면 저위험으로 보고 또 한번 도주를 오밋한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후에 INR 측정한다. 근데 현재 출혈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즉시 어떤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와파린을 역전할 수 있는 비타민 K를 뭐 경구랄지 아니면 수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구랄지 뭐 주사로 투여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일간 이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10 이상이 되면은 이제 고위험자이기 때문에 뭐 출혈이 있건 없건 반드시 비타민 K 투여하고 이제 와파린 도즈를 며칠간 이제 빼먹고 이렇게 투여를 하는데 이제 그런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환자는 INR이 오늘 4.7이었기 때문에 중간 범위에 속하죠. 출혈 징후는 없고 출혈이 없죠. 그러면 한 번 정도, 한 번 이제 약을 빼먹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INR 측정하면 됩니다. 이제 한 번 중단하고 여기서는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INR을 즉시 측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와파린 자체가 이제 혈액 응고인자를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생성 억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돼요. 간에서 생성하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이미 액티브하게 혈액 중에 돌아다니는 응고인자를 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일 정도 있다가 측정하게 된다. 다음 문제는 이제 문제부터 볼까요? 뭐 위에 나온 여러 가지 수치는 사실 문제를 푸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데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약물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베라파민 너은 THP CCB는 장 운동을 느리게 해요. 그 중에서 딜티아젠과 베라파밀 있죠. 그 중에서도 베라파밀이 좀 더 변비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약들은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검사 결과를 한번 보래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했을 때 추가해야 될 약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임상검사 랩 데이터가 ACR이에요. 이 ACR은 알부민이 소변을 얼마나 배출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어떤 랩 데이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30이 넘으면 알부민뇨, 단백뇨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알부민 배설을 막기 위해서 억제하고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ACE 이미터나 ARB 라스 억제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14, 15번은 신부전 환자에 대한 문제인데 이 환자가 지금 최근에 어떤 약 복용이나 원래 먹고 있던 약 복용 때문에 신부전이 악화될 수 있대요. 신부전 증상 악화시킬 수 있는 약들, 주의해야 될 약들, 금기약들 다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하거든요. NSAID 몸을 붓게 하고 소변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몸이 부을 수 있고 붓기라는 건 신부전의 최악이거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몸을 붓게 하고 신부전을 악화시키고요. 티아졸린 다이온, 뭐 피오글리타존 같은 약, 글리타존계 약물도 신부전에 금기로 돼서 몸을 붓게 하거든요. CCB도 암로디핀과 필로디핀은 이제 신부전에 중립적으로 추가적인 뭐 어떤 혈압 조절 같은 데 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CCB는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혈행 개선에 쓰는 실로스타졸이라는 약도 몸을 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기고, 이트라코나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가발린 같은 이제 신경약도 마찬가지로 몸을 붓게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는 다 붓기에 관련된 얘기죠. 아니면 심장기를 악화시키거나. 이 중에는 이트라코나졸이 해당됩니다. 15번은 이 환자가 입원을 해서 이제 상태가 좋아졌대요. 신부전 증상이 악화돼서 입원했었는데 이제 좋아졌대요.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아까 얘기한 어떤 임상적 파지티브 효과죠. 그런 효과를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약물요법을 묻고 있고, 이 환자 투여 약물들을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 약물 리시노프릴 에이스미터 ARB, 그 다음에 신부전에서 베타블로커 심박수 조절을 위해서 투여한다고 했죠. 그리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망 등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 스피로노락톤을 같이 투여하게 되고,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약이에요. 모두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변화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AC미터를 아르니 사쿠비트를 발설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이런 사망률 감소 등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강력히 사용하고 있는 약이에요. 16번 호흡곤란 천명 기침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험한 증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천식인데, 진화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천식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할 약으로 추천할 수 있는 약물을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식하면은 떠올려야 될 게 릴리버로서 뭘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 문제에서 묻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러, 질병의 어떤 개선,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 대표적으로 이제 이네일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롱액팅 베타 아고니스트가 있고, 이 문제에서 릴리버 묻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떠올리는 게 살부타물, 벤토린 흡입제를 떠올리게 되는데, 진화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컨트롤러와 릴리버를 똑같은 약을 많이 써요. 쓸 수 있고, 진화 가이드라인에서는 여기 나온 것 같이 이제 포모테롤이 돼 있으면서 ICS가 복합된 그런 약을 이제 릴리버로서도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모테롤이 스테로이드와 복합된 약을 골라주시면 됐었고, 4번밖에 없죠. 네. 17번 천식치료를 위해서 중간 용량의 이제 ICS 라바를 투여하고 있고요. 증상 완화제를 사용한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수면장애 없고 폐기능도 정상이다. 그럼 여기서 가장 높은 악화 요인이라기보다는 가장 높은 어떤 진단 CBRT 분류 기준을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증상 완화제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걸 고려했을 때는 현재 이제 중간 용량의 플루티카손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이제 과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레이드를 낮추고자 한대요. 좀 좋아졌으니까. 물론 천식치료에서 이런 약을 빼거나 용량을 낮추는 게 쉽지 않아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제 단계를 낮출 건데 뭘로 할 거냐? 중간 용량의 플루티카손 살메테롤 ICS 라바를 투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플루티카손을 이제 로우 도즈로 바꾸고 라바는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다른 선택지들은 뭐 말도 안 됩니다. 일단 ICS를 중단하는 선택지는 제가 무조건 빼라고 했죠. 계속 얘기하는데, ICS는 한번 투여한 환자들은 천식치료에서 거의 100%, 99% 이상은 ICS를 절대 중단하는 걸 권고하지 않아요. 끊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계속 투여하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플루티카손 같은 ICS를 중단하는 선택지 그냥 무조건 배제. 이거 해마다 나옵니다. 배제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디엄 도즈를 이제 로우 도즈 ICS로 변경하고 라바는 유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8번은 25세 여자가 비염 증상,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고요. 환자가 이제 일상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일반 의약품으로서 이제 로라타딘을 복용했고, 동등한 이제 항히스타민제로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복용해도 전혀 증상이 조절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비염의 알레르기성 비염의 1차적인 치료제는 항히스타민제와 또 이제 분무하는 이제 스테로이드,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를 떠올리면 되겠고, 이 세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미스로 대표되는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를 고르시면 된다. 19, 20번은 이제 COPD 환자인데 고령의 환자예요. 고령 환자가 이제 야간에 이그제스러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급성 악화 증상을 겪어서 이제 응급실에 온 것 같아요. 이 환자는 현재 뭐 특이 소견 없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고 사용 약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응급실 사용할 벤토린 들고 계시고 응급실 오기 전에 수에 사용했대요. 그리고 티오트로피움, 라마 계열의 이제 COPD 치료제고 이거를 꾸준히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과 병행해서 급성 악화에서 회복되는 기간과 재원 기간을 줄여주는 약, 거기다가 단기 투여가 고려되는 약, 그런 약은 스테로이드죠. 천식과 뭐 COPD 이런 폐쇄성 폐질환에서는 응급실에 딱 와서 지금 굉장히 어큐트한 상황에서는 이런 스테로이드로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고 테이퍼링해서 서서히 감량하면 됩니다. 호흡곤란 증상에서 회복됐어요.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프레드니솔론 같은 걸 투여해서 좋아졌는데 퇴원이 결정됐어요. 근데 현재 라마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이런 악화가 발생했고 앞으로의 악화를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는 이제 COPD 치료제 단계를 한 단계 올려서 치료를 해야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라마를 기존에 투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바를 더해서 라바 플러스 라마 이제 핵심적인 치료제 두 가지를 다 쓰면 확실히 전부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덮제는 의미가 없죠. ICS는 특정 상황에서만 써요. 뭐 호상고가 높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만 쓰고 라마와 ICS를 같이 쓰진 않습니다. ICS는 이제 라바랑 같이 쓰니까요. 현재 라마 투여 중인데 ICS를 추가할 수는 없고 아클리디늄은 라마잖아요. 그래서 같이 쓰지 않을 거고 로플루밀라스트도 어떤 투여할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거 좀 찾아보시면 닥사스라는 약인데 테오필린은 안 써요. 그래서 펜이 배터리가 없어서 잠깐 끊어갈게요.